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발언입니다. 후보께서는 유럽 부흥 개발은행에서 재직 기간에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계셨죠. 후보는 이 기간에 영국 의료를 이용했다라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해서요. 유럽 부흥 개발은행 재직 기간에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상세 질병명 필요 없고 후보자 건강보험 이용 횟수, 개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전에 확인한 통합 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자료 미제출하고 계신데요.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EBRD 재직 기간 건강보험 이용 내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즉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 차세대 관련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하겠고요. 제 의료 기록은 제 건강 기록과 관련한 것으로서 매우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이용에 대한 질병이나 그런 민감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담금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니까 민감 정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신현영입니다.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 벌거벗은 원숭이가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발언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장관 후보님, 네.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으로 들으셨나요? 날리면으로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음성 녹취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사회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의원님, 이 땡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린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직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책 제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윤심 그리고 친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다면 직언직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네, 제가 관장하는 업무 내에서 제가 필요로 할 때는 직접 보고 드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지시를 받을 것은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발언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에서 후보자님을 연금개혁 그리고 건강보험의 개혁의 적임자로 추천하셨죠. 근데 후보의 급여와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드러나면서 후보자야말로 누릴 거 다 누린 기득권이다.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후보 급여와 연금 수득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ERBD 유럽 은행에서 급여를 2억 5천만 원, 2019년 한 해에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4천만 원 받으셔서 그 해만 수입으로는 2억 9천만 원이 올리신 것이죠. 하지만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나 기부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후보자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만 52세의 나이에 급여가 2억 5천이어도 공무원 연금 전액받고 건강보험료는 0원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억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누린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시나요? 제가 공무원 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제가 적법하게 했고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본인이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대답하시죠. 시간 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가요, 본인이? 저는 법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입니다. 적법하다라는 얘기만 하지만 국민들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이고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 연금 감액 없이 받고 또 건강보험도 내지 않고 개혁하겠다라고 말하면 국민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장관 후보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 들고 질문이 아니고요. 공무원 개혁을 장관 후보자가 나중에 얘기했을 때 국민들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를 신뢰할까요?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진전성을 가지고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한테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한 적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이 됐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이런 피부양자 등록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임에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요. 좀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한 기간, 즉 유럽개발부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해명하시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에는 영국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하셨어요. 마치 영국에서의 의료만 이용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한국에선 내지 않고 영국 의료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입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을 국내에서도 이용을 하셨어요. 공단 부담금 그리고 본인 부담금 합쳐서 150만 원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예, 영국에서 있으면서 영국 의료기관도 활용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시고 마치 보도 설명 자료에서는 영국 의료만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실을 은폐하셨습니까?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영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고, 만약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좀 너무 설명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은폐하신 거는 마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서 납부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하고 남용한 나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실까 봐 저는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야말로 이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케이스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한테 자꾸 악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국내에서는 납부 안 하시고 의료 이용은 하신 거에 대해서 악용한 사례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부양자는 의료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득권으로서 혜택을 엄청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혁 대상이거나 본인 같은 기득권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음은 초반에 본인은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보건의료계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통계가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망 통계에서 1위 질환이 무엇인가요? 암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 치료 전문 기관이 어디죠? 암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병원? 암병원이 뭐죠? 국립암센터를 의미하는. 예, 국립암센터가 있죠. 그러면은 장관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국립암센터가 국립암센터 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그거는 솔직히 깊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안 들립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1위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그래서 네.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암센터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암센터가 전국구 병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암 연구와 진료의 리딩 기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빅5 병원 등에 밀려서 고양시에 위치해 있거든요. 고양시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환자들은 늘고 있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지방의 환자들은 줄고 있는 느낌, 지역구 병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망 2, 3, 4위 질환 혹시 알고 계세요? 고혈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 3, 4위는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죠. 네. 매년 전체 진료비 발생량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7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그 의료비는 43% 정도가 제가- 최근에 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네. 의료 이용이 증가할수록 건보 재정의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세분화된 의료 이용 때문에 어르신들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힘듭니다. 바로 의료 제도 중에서 행위별 수가제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의료 지불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현장에서는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행위별 수가제로 이게 포괄할 수 없는 이게 그 보상, 원가 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수가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고 또 이것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행위 수가제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 제도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지불 제도 미국식도 있고요. 포괄 수가나 총액 예산제, 인두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모델이 앞으로 더 맞춤으로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구체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실제 필요도 그 다음에 그 필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고난이도 그다음에 고위험 그리고 응급 이쪽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관님 답변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지불 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앞으로 의료 제도에 대한 그런 포괄 지불 방식부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외우겠습니다. 예, 건강보험 국고 보조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네.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은 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 몇 %까지 도달해야 된다. 국고 보조율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네,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본인 임기 내에 관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네, 뭐 많이 부족했구나 살아오는데 많이 반성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 장관 되기 힘드시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해도와 능력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또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른데 직접 그 의사분들께서는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보시죠. 예, 뭐 적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하나의 척도로서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정 수가이기도 하고 저수가이기도 하다. 아니 그러니까 분야나 그다음에 그 치료 형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대신 고난도, 고위험, 중증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가 적정한 수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중증 의료에 대한 부분은 저수가가 원가의 몇 % 정도로 산정됐다고 판단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관으로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중요한 우리 네. 보건의료의 이슈입니다. 앞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 소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꼭 고민하셔서 네. 우선순위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가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정심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의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이고 위원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문가 뭐 그 의료계 그다음에 소비자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급자 8명, 가입자 네. 8명, 그리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립적인 구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부 추천 공익위원 2명은 공무원이고 또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은 건정심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의료계의 볼멘수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네,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예,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수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장관님, 수평위. 수평의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평이라고 아, 보통 부릅니다. 장관님, 수평위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와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